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약 이지향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환자분들과 저와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질문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제 경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는 코너인데요. 일명 약사 돋보기 코너입니다. 자, 지금부터 혈압에 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모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요. 네, 혈압이 들쑥날쑥해요. 도대체 혈압이 얼마나 되어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정상 혈압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120에 80을 정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140에 90이 넘으면 이제 고혈압 환자라고 꼬리표를 달게 되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또 저혈압은 90에 60, 또 이 기준에서 너무 또 떨어지면 저혈압이다 해가지고 또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마다 정확하게 이 120에 80, 140에 90, 90에 60 이 목표치 혈압에 딱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몸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체질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정도 혈압이 이제 보통의 혈압이다라고 가이드를 줄 수는 있지만 그 혈압에 자기 자신을 다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혈압이 비교적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혈압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혈압이 나타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자신에게 맞는 혈압이 있는데 그 혈압과 달리 이 표준 가이드라인에 무조건 자신을 맞추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압을 평균을 내봐가지고 그 변하는 과정을 보고 또 몸이 보내는 신호 이런 것을 좀 알아차려서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혈압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나이에 따라서도 혈압이 달라지고요.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근육량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질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저는 혈압이 정상인데 왜 혈압약이 처방나왔는지 모르겠다.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 혈압은 정상인데 그 혈압으로 견뎌내기 힘든 신장이 있는 거예요. 신장이 이미 많이 손상이 돼서 정상 혈압임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그 혈압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더 저혈압으로 이렇게 혈압을 더 낮춰서 관리를 받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또 심장에 질환이 있을 때도 혈압은 없는데 혈압약과 비슷한 약을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질병에 따라서 혈압이 달라지니까요. 어떤 그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것처럼 120에 80, 140에 90 막 이런 그 혈압에 다다르려고 그 혈압 자체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수치에 굉장히 민감하셔가지고요. 혈압을 그 수치에 맞게 조절하려고 사람을 기계처럼 이렇게 몰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절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기 싫어서 계속해서
지나치게 높은 혈압을 방치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방치인지 회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약이라는 것을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거든요. 약은 도구니까 혈압이 너무 높을 때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이 왜 무섭냐면 이 혈관에 지속적으로 같은 압력을 받으면 어때요? 이 혈관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게 큰 혈관이면 만약에 뇌혈관이면 뇌출혈인 거고 관상동맥이면 또 죽상동맥 경화로 변해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젊은 나이에 혈압이 노출이 되어서 평생 먹어야 한다니까 무서워서 도망 다니지 마시고 일단은 혈압을 조절을 하시면서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조절을 하시다가 서서히 혈압약과 이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혈압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단은 약을 드시는 게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 혈압약을 줄이고 싶은데요. 먹었다 안 먹었다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요? 네, 옛날에는요.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나 요즘은 혈압계도 발달이 되어 있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약이라는 것이 도구니까요.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드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매일매일 혈압을 재고 혈압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 회진을 하면서 차트를 하고 그래서 이 혈압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갈 때는 전문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고 이 사람의 생활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관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대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혈압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이렇더라면 혈압약도 조절이 가능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가면서 약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렇게 조절을 해나가야겠죠. 그렇게 혈압약을 조절해 나가면서 줄여 나가면서 이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도 안 하고 식이요법도 안 하고 혈압 재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 안 먹었다 한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이요. 혈압은 언제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까? 그래, 이런 질문 또 많이 받거든요. 근데 사실 혈압은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우리가 막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확 누가 치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면서 혈압 올라가는 거고 화장실 가기 전에도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혈압을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자고 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고 나서 이제 교감신경이 딱 흥분이 되면서 혈압이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요. 그때 지나치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게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좀 활동을 하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재는 혈압, 이런 혈압 중요하고요. 또 자기 전에 또 재는 혈압. 잘 때는 혈압이 저녁 나절에는 조금 이렇게 가라앉는 게 정상이거든요. 또 화장실 가기 전보다는 화장실 가고 나서 재는 것이 좋죠.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정도 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 5번째. 혈압약을 복용했더니요. 너무 어지러워요. 이 어지러움도 참고 복용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이 혈압약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저혈압이거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압을 다운시키는 약을 복용을 하니까 이번에는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약으로 혈압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 처음에 힘듭니다. 자신에게 맞는 혈압약을 찾기도 조금 어렵고요.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혈압약을 드시고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혈압약을 복용했더니 어지러운 분들은요, 혈압약의 특성상 이 혈압약이 몸속에서 수분을 많이 빼내면 몸의 체액량이 줄어들면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용량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또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특히나 이 여름에 굉장히 어지러움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늘 드셨던 혈압약이기 때문에 의심을 잘 안 하시는데 이 혈압약으로 인한 저혈압이 여름에 너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드시는 혈압약하고 여름에 드시는 혈압약의 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이 변하니까요. 이 추운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을 하는 거고 이 한여름에는 혈관이 또 이완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치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용량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했더니 다리가 너무 저리고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도 종종 들어오거든요. 자, 혈압약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생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잖아요, 뇌. 뇌가 혈액을 요구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다거나 혈관이 막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뇌로 혈액이 잘 안 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뇌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이 압을 높여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혈압약으로 그 압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려고 압을 올렸는데 압을 떨어뜨리니까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말초 혈관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이 심장이 압을 올리는 이유는 저기 손끝, 발끝, 뇌까지 모든 세포에게 혈액을 쫙 쏴주려고 압을 올리는 건데 말초까지 혈액이 가지를 못하면 혈액을 받지 못한 세포들은 힘이 없고 저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약만 복용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혈액이 말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식이요법, 운동요법 같이 병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무 높은 혈압으로 혈관이 손상받을까 봐 그러다 터질까 봐 먹는 거지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나 이런 것을 고치지를 않아요. 좀 고치려고 노력을 했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소외되는 세포들이 생겨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요. 꼭 식이요법, 운동요법, 또 마음 관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번째. 혈압약 복용 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혈액이 없어서 쥐어짜가지고 혈압을 올렸는데 혈압약으로 압을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혈액이 잘 온 세포까지 갈 수 있도록 체액을 채우고 혈액을 채우고 이래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혈압약에만 의존을 해서 혈압을 딱 떨어뜨리니까 자율신경의 균형이 더 깨지는 거죠. 몸에서 마음에서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렸는데 혈압약으로
딱 눌러버리니까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와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불안한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혈액을 채워야겠죠. 혈액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니까, 그런 증상이니까요. 또 가장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 복용 후에 저혈압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내 마음대로 끊어도 안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혈압도 문제지만 저혈압도 문제거든요. 저혈압은 뇌까지 혈액이 안 가서 뇌에 혈액이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 저혈압이 오면은요, 반드시 혈압약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그 환자분들이 너무나 그 혈압약 그 전문의약품 자체를 엄청 좀 뭐라 그럴까 무서워해가지고요. 저혈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계속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약을 조절해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절은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하셔서 혈압약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보통 혈압약을 한 달치 처방을 받기도 하고 뭐 2달치, 석 달치 처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사이에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내내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대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저혈압을 이겨내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복용하는 중에도 집에서 자가 혈압계로 혈압을 체크하고 혈압의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약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먹어도 되나요?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저 같으면 술을 안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술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술 때문에 혈압이 온 거거든요. 술을 드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제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술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유도를 하게 되고 인슐린이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혈액 속에 지나치게 인슐린이 많아지면서 혈관 내피를 이렇게 증식하게 해가지고 혈관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면은 첫 번째 할 게 술을 끊는 건데 그거의 연관성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그 행동에 대한 개선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여하튼 술을 드시더라도 혈압약은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 자체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서 혈압을 올리잖아요. 저혈압이신 분들도 술을 드시면 혈압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그래서 술을 드셔서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이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압약은 드셔야 되지만 이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술을 습관적으로 드시게 되면 몇 년 후에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가 되어서 당뇨약 처방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금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혈압약 복용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약, 이 고혈압이라는 질환 자체가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대사성 질환이 뭐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액으로 변해서 이 혈액을 세포가 받아 쓰고 찌꺼기를 내보내고 뭐 1년에 이런 착착착착 이런 공장인데 이 과정이 오류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대사에 오류가 생겼다. 이 음식이 혈액으로 변해서 영양을 다 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대사성 질환이니까 이 대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대사성 질환은 다 연결돼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병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혈압약을 복용을 하게 됐다는 거는 이미 대사성 질환에 노출이 됐다는 건데 그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역시 술도 금주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면서 혈압약으로 정상 혈압만 유지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인슐린 저항성은 전혀 개선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만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몸속에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는 당을 없애려고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인슐린을 쥐어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이제 혈압도 오르게 되는 건데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을 지방으로 전환을 하고 이 지방 세포에 지방으로 전환을 하다가 이 지방을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혈중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고지혈증 진단도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압약을 복용하시면서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안 하면 몇 년 후에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고지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당뇨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약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혈압약 밑에 있는 대사성 질환의 뿌리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또 이런 질문도 있죠. 혈압약을 복용한 지 몇 년 되었는데요. 올해는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면 당연히 고지혈, 당뇨, 쓰리고라고 해요. 다 같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혈압, 고지혈, 당뇨는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 쓰리고에 노출이 되면은 건강관리하기가 무척 힘들어져요. 일단 약이 많기 때문에 이 약을 해독하기 위해서 몸이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리고로 가기 전에 딱 하나 진단 받았을 때, 혈압약 하나 진단 받았을 때, 고지혈 하나 진단 받았을 때, 당뇨 전 단계 하나 진단 받았을 때 얼른 정신 차리고 대사를 정상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지 몇 년 되었는데 부정맥 진단을 받았어요. 이것도 다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혈압약의 기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혈압약은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저류하는 것을 막는 혈압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트륨은 물을 부르니까요. 제가 소금이라고 쓰고 물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소금은 항상 물하고 친해서 물을 이렇게 가둬요. 그러니까 몸속에 지나치게 그 물이 많아져서 수압이 높아져서 혈압이 오를 경우 이뇨제로서 물을 뺀다거나 아니면 나트륨이 몸에서 잘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이 나트륨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칼륨하고 항상 같이 움직여요.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해와 달처럼 해님이 들어가면 달님이 나오고 달님이 들어가면 해님이 나오듯이 나트륨, 칼륨이 이렇게 자리바꿈을 하는데 나트륨이 빨리 빠져나가게 하다 보니까 칼륨이 몸속에 많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칼륨 혈증이 오고 근데 이 심장이라는 것은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으로 계속해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관이잖아요. 심장은 우리 몸 밖에 있어서 한동안 혼자서도 이렇게 뛰잖아요. 그 이유가 심장이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 전기를 잘 만들어내려면 나트륨, 칼륨의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압약에만 의존하면서 전해질 균형을 찾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전기 신호가 제대로 우리 몸에 제대로 전기 신호를 받지 못하는 부정맥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정맥이라는 게 이 심장이 딱딱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따다닥 막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 전기가 제대로 뛰지 않는 거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혈압약으로만 혈압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두통,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혈압은 정상이래요. 왜 그런가요? 이런 말씀 많이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면 이게 다 사라질 것 같은데 혈압은 정상이라고 하니까 이 두통과 어지러움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상담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두통과 어지러움이 고혈압의 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으면 우리 몸이 살려고 혈압을 올리는 거지. 이 혈압이 올라서 두통과 어지러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뇌 속에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고 뇌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 막 이러면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고혈압은 사실 무증상이에요. 우리 몸이 견뎌내거든요. 이 혈압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뎌내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터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몰랐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통과 어지러움은요, 저혈압에도 오히려 굉장히 또 심할 수 있거든요.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혈액이 안 가서. 근데 이 두통과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 없으니까 나는 혈압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40대 이후에 나이가 드시면 혈관 건강을 항상 챙기라고 하죠. 혈관 건강의 핵심은 혈액이 충분해야 되고 혈관이 좁아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혈액이 너무 찌꺼기가 많아서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몸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간과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뇌출혈 증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혈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터질까 봐인데, 혈압이 사실 들쑥날쑥 하잖아요, 누구나. 문제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문제는 회복 탄력성. 혈압이 높다 하더라도 그 혈압을 수용할 수 있는 혈관의 탄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관의 탄력성. 이 혈관의 탄력성은 뭐 신체적으로 막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소염진통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혹시 소염진통제와 혈압약이 상관이 있나요? 네. 뭐 어쩌다 한두 알 드시는 소염진통제가 혈압을 막 올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혈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거를 수용을 해주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소염진통제를 드시다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실 일은 없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저기 아프시면서 소염진통제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이 소염진통제가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 영향을 미쳐요. 신장. 그렇게 되면 신장이 혈액을 잘 못 걸러주게 되고 부종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수압이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염진통제를 드실 때는 항상 혈압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역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소염 진통제도 조금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꽤 있어요. 이 소염 진통제 말고도 예를 들면은 천식약 있죠. 이 천식약도 교감신경 흥분을 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라고 이 스테로이드를 드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요것도 혈압을 좀 상승시킬 수 있고 뭐 피임약 같은 호르몬제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물이 이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이든지 혈압약을 이 좀 의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영향이 없는 걸로 이렇게 바꾸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만 혈압이 더 올라요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 혈압이라는 게요. 밤에는 조금 떨어져야 맞아요. 낮에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아침에는 혈압이 이렇게 좀 오르고 밤에는 이완하면서 부교감신경이 좀 더 살짝 위에 올라가면서 혈압이 살짝 낮아져야 되는데 이 밤에 이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수면 무호흡하고 무척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면 무호흡이 뭐냐면 뇌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뇌는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그러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하고 혈압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만 더 혈압이 오르는지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은 정말로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대표적인 게 코골인데 이 뇌에 산소가 잘 공급하지 않으면 기억력 감퇴 그리고 나중에는 치매 이런 것까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겠죠. 혈압이 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아스피린이 처방이 나왔는데 계속 복용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상당히 많으세요. 아스피린이요. 혈전을 예방하는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혈압약에 같이 처방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이 아스피린이 아까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을 주작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약이거든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일 때는 500ml고 혈전 용해제일 때는 100ml인데 이 혈전을 용해하는 작용이 크다 보니 혈관이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마르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혈관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만나본 환자 중에서는요, 아스피린을 그냥 혼자서 사드신 거예요. 그냥 아스피린이 중풍을 예방한다. 이제 가족력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니까 아스피린이 뇌출혈을 예방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사드신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사드시다가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을 드셔서 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약간 비만하시고 혈관이 좀 튼튼하신 분들, 이렇게 조금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마르시고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아스피린이 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서 뇌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도 드시고 싶으시면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무대로 드시면은 오히려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약이고 필요 없으면 독이고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자꾸 멍이 생기고 출혈이 생겨요. 계속 복용해야 하나요?
아까 말한 그 질문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이렇게 멍이 생기고 출혈이 생기면서까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어서 꼭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되는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단지 혈전 때문이라면 그 아스피린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교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혈이 계속 생기면은 또 빈혈이 생겨서 빈혈로 인한 또 합병증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이렇게 잘 저울질해서 얻는 게 훨씬 많을 때 써야 되는데 이제 한번 이거를 먹어야 된다라고 복용해야 된다라고 딱 진단을 받으면 절대 바꾸면 안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계속 신약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좀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바꾸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고혈압보다 안 좋은 게 저혈압이라고 하던데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걱정입니다. 혈압이 낮으면은요, 진짜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혈압은 터져서 걱정인데 저혈압은 뇌로 혈액이 잘 가지를 않으니까 뇌에서 우리 몸에서 모든 호르몬을 다 만들고 다 지시를 하는데 그걸 잘 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을 올리는 방법은 혈액량을 늘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심장의 박동력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량을 늘리고 운동을 통해서 혈압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걱정만 하고 계시지 말고 운동하시고 혈액량 늘려서 혈압을 좀 어느 정도까지 올려주셔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아요. 혈압이 너무 낮으시면 오전에 그 집안일 한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혈압은 못 고친다 이게 아니라요. 저혈압도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서 근육량을 키우고 혈액량을 채우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약사님은 왜 국물을 마시라고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금과 소금물은 다르고 소낙비하고 가랑비는 또 다르잖아요. 비가 갑자기 세게 오면은 땅이 패이지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부슬 오게 되면 땅이 촉촉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체액이 마르지 않도록 찰랑찰랑찰랑하게 채워주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은요, 마치 우리 몸속에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에 압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좋지가 않죠.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요. 짜게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짜게 먹지 말라고 해서 너무 또 싱겁게 먹어버리면 비가 오지 않은 그 논바닥처럼 우리 몸이 탈수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탈수가 오면은 우리 몸이 살려고 보상기전이라는 게 있어서 소변으로 소금이 못 빠져나가게 해요. 그러면 또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기전이 작동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가랑비처럼 우리 몸에 체액을 채워주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식은 싱겁게 먹되 국물로서 부족한 체액을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막 짜게 먹지는 않아요. 짜게 먹지는 않는데 그래서 싱겁게 먹다 보니까 체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족한 소금을 국물을 통해서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날에는 이 소금차, 즉
물김치라든가 오이 냉국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 이 소금차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싱겁게 드셔서 너무 몸속에 체액이 없으신 분들은 아주 삼삼하게 커피 대신에 소금차를 좀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도움을 좀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자신의 식습관이나 소변 배출량, 이 혈압, 고혈압인지 저혈압인지 보셔가지고 체액을 충분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임신 중에 혈압약을 복용해도 되나요? 태아에게 이상은 없나요? 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태반을 통과하는 혈압약도 있고 또 통과하더라도 큰 이상이 없는 혈압약도 있고 하니까 그 전문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신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몸 관리하면서 혈압 조절하면서 그러다가 임신 중에 혈압이 조절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임신 중에 혈압을 방치하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안전한 출산할 수 있으니까요. 또 혈압이 높으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혈압이 높은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산소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힘을 끌어쓸어야 되는 운동, 이런 운동이 혈압을 팍 올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체중도 줄이고 몸에 무리도 없는 유산소 운동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적당한 본인의 그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병용을 하셔야 좋죠. 너무 이제 마르신 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시게 되면은 필요 이상으로 지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력 운동을 병용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면 좋죠. 어떤 운동이냐 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하는 운동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은요. 이 혈압은요,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혈압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혈압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자신의 몸에 맞게 드셔야 되죠. 운동도 내 수준에 맞게, 내 체력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잘 살펴보고 나를 사랑해야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